네, 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변명일 뿐이지만 요새 출장이나 촬영이나 너무 많은 바람에 그나마 세이브해둔 컨텐츠들도 다 떨어져가지고 날막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라디오처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너무 성장 체감이 없어요. 아무튼 날막 컨텐츠긴 한데 사실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컨텐츠가 렌즈 리뷰잖아요. 그래서 제가 렌즈를 리뷰하는 일련의 과정 같은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 제가 리뷰 컨텐츠를 만들 때 하는 생각이나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아신다면은 제 리뷰도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뭐 저도 이제 헛소리를 한다든가 편향된 의견을 낸다든가 뭐 그럴 수 있을 텐데, 이런 걸 최대한 경계하면서 자신만의 판단을 하시는데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뷰라는 게 뭔지 각자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리뷰잖아요. 리뷰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다시 보기 정도 될 텐데, 이제 제조사의 시선으로 보는 거를 사용자의 시선으로 다시 보는 컨텐츠,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렌즈가 딱 나오면 제조사에서 만든 상품 페이지나 뭐 설명 영상이라든가 혹은 광고 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아주 정확한 편이고 아주 보수적인 편입니다. 가급적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참고하셔야 될 자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자료들은 제조사의 시선에서 만들었다는 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정작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긴 힘들다고 봅니다. 그저 스펙의 소개를 통해 가지고 성능을 추측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면 제조사의 상품 페이지에 뭐 이 렌즈는 뭐 최신의 땡땡땡 코팅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플레어를 아주 효과적으로 억제해냅니다. 뭐 이런 멘트가 있다고 쳐요. 뭐 또 아래에다 작은 글씨로 뭐 자사의 땡땡 렌즈랑 비교할 때 50% 이상 억제력 좋아짐, 2020 몇 년도 몇 월 자사 테스트 기준, 뭐 이런 이야기도 보통 써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만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없긴 한데 이렇게만 보통 나와 있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인데, 비슷한 다른 렌즈랑 비교해 보면 뭐가 좋은데,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회사의 예전 모델이랑 비교하면 나온 지 몇 년씩이나 된 것보다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고, 솔직히 뭐 50%가 좋아졌는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현역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비슷한 컨셉의 경쟁 모델들이랑 뭐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조사의 시선에서 쓰여진 저런 정보들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제가 만약에 리뷰를 한다 치면은 실제 역광에서 써보니까 전작에 비해서 플레어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의 경쟁작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화려한 편이에요. 하지만 다행히도 플레어의 형태가 예뻐서 역광 인물 촬영 같은 거 할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충분하고요. 역광 촬영을 할 때는 꽤나 거슬리는 뭐 푸른색 고스트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해서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저의 촬영 경험을 얘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하는 장르까지 함께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알아듣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리뷰라는 컨텐츠를 이렇게 제조사의 시선에서 설명하는 것들을 소비자의 시선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이다, 뭐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제가 어떤 렌즈를 리뷰해야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근데 어떤 렌즈를 고르느냐, 리뷰할 렌즈로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 그 기준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은 신제품을 위주로 리뷰를 하려고 해요. 진짜 제 리뷰를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덕분에 매일에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서 신제품에 대한 리뷰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제품을 리뷰하고 싶으니까 솔직히 그렇게 제안 들어오는 렌즈들 전부 다 하고 싶어요. 그 크리스토퍼 아저씨처럼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제가 둘째도 태어나가지고 육아도 빡세고 회사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한 70-80%는 거절하는 거 같거든요.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요즘 중국 렌즈들도 진짜 많고 시그마, 탐론, 삼양 이런 데서도 신제품이 되게 많이 나오고 다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와중에 제가 관심이 가는 신제품들, 그런 렌즈들이 있으면은 리뷰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혹은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렌즈들, 뭐 인기가 많을 것 같은 렌즈들이 제가 관심이 가는 렌즈겠죠. 그런 것들을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또 남는 시간에는 가지고 있는 렌즈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많이 쓰는 렌즈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 렌즈들을
이제 세이브용으로 미리 만들어 놔요. 그래가지고 일이 바쁠 때는 그런 것들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 1회 업로드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지요. 물론 이미 실패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리뷰할 렌즈들을 결정하면 우선은 대본을 쓸 때까지 항상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 봅니다. 그리고 최소 1회 정도는 일부러 장례를 찍으러 출사를 나가요. 이 출사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어쩌다 가족 여행 같은 거 가게 되면 렌즈 3개씩 막 들고 다녀가면서 장례 찍겠다고 혼자 돌아다니다가 혼나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장례 찍으러 가는 게 참 쉽지 않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카메라 렌즈 같은 거 리뷰하는 약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리뷰를 할 때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아예 보정을 하지 않는 완전 무보정 로우 원본 장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면 뭐 노출 보정이건 수평 보정이건 크롭이건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아요. 제 생각은 아주 미묘할 수 있지만 노출 보정을 하게 되면 이 렌즈가 보여주는 색감 자체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평 보정이나 뭐 크롭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렌즈가 보여주는 화각의 느낌이라던가 뭐 극 주변부의 렌더링 퀄리티 등이 이제 왜곡돼 가지고 전달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보정을 안 합니다. 노출 같은 건 근데 좀 신경 써서 잘 맞추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건 잘 맞추면 된다고 쳐도 이제 그냥 로우 원본 자체가 특히나 크롭도 못하고 로테이션도 못 돌리고 보여줘야 된다는 게 좀 되게 부끄럽긴 했어요. 되게 사진 못 찍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색감도 좀 물 빠진 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슴슴하기도 하고 수평도 열심히 맞춘다고 맞췄는데 큰 화면으로 보면은 조금씩 불편한 사진이 많고 거기다가 노출 살짝 엇나갔다든가 약간만 보정하면 되게 이쁠 것 같다 싶은 사진도 꽤 많은데 어쨌든 원본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애들은 아예 써먹질 못하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찍을 때 최대한 신경 써서 열심히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관이 또 들다 보니까 후보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편한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냥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라이트룸에서 보여주는 로우 파일과 캡처원에서 보여주는 로우 파일, 그리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읽어드리는 로우 파일의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라이트룸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색감이라든가 컨트라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다를 수도 있고 좀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긴 했어요. 저는 이제 라이트룸 로우 원본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암만 생각을 해봐도 아무래도 법령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사진 관리, 사진 보정 프로그램이 라이트룸인지라 라이트룸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나중에 미래에 갑자기 막 다빈치가 대세가 된다 이러면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장례를 찍고 나면 일반적으로는 테스트 차트를 찍기 전에 실사용 장례 찍어온 것들을 라이트룸에 넣고 쭉 보면서 이 렌즈에 대한 당시의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가끔씩 테스트 차트를 먼저 찍어 놓기도 하는데 그래도 장례 먼저 보고 분석을 하고요. 리뷰는 이제 객관적인 차트를 보면서 하는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냥 결과물을 보고 주관적으로 감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제가 찍어온 장례들 보면서 와 렌즈 이거 배경 그림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차트로 테스트를 해보면 색스차도 심하고 연사큰도 심하고 배경 그림에 대한 테스트 차트는 안 좋네?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테스트 결과는 의외로 별로였는데 실사용할 때는 만족감이 아주 좋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사용 장례를 분석하고 그 느낀 점을 꼭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렌즈가 참 리뷰가 어려운 게 광학적으로 테스트 결과가 좋다고 실사용 느낌이 또 꼭 좋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애초에 결과물에 대한 취향이 정말 많이 갈리는 편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이유로 저는 제 주관적인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서 장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차트를 찍어요. 테스트 차트는 지폐를 붙여놓은 A1 사이즈의 우드락인데 언젠간 요거를 A0 사이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광각 찍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A0로 바꾸면 또 망원 테스트 할 때 엄청 멀리 가야 되니까 사무실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A1 사이즈를 유지할 듯 싶네요. 아무튼 지폐를 쓰는 이유는 일단 인쇄 퀄리티가 되게 좋고요.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들이 지폐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뭐 이 물건의 사이즈라든가 색깔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에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폐를 쓰고 있어요.
선예도 테스트의 경우에는 AF로 놓고 통상 서너 컷을 찍고요. MF로 놓고 또 한두 컷을 찍고 비교를 해봅니다. 좋은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은 모든 컷들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주르륵 그냥 찍으면 되죠. 그래서 테스트 차트 찍기가 참 편해요. 근데 이제 서드파티 렌즈라든가 AF 정확도가 떨어지는 렌즈들의 경우에는 이게 AF로 찍었을 때, MF로 찍었을 때, 심지어 AF끼리도 차이가 꽤나 나는 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물을 차트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또 뭐 AF에 대한 얘기를 하는 파트에서 AF 정확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멘트를 넣기도 하고, 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되길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가 생기면 제조사에 보통 문제를 전달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중앙부에 초점을 맞추는 촬영도 해보고요. 극 주변부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중앙부 초점을 맞추고 찍은 이미지의 극 주변부랑 극 주변부에 초점을 맞추고 찍은 극 주변부의 이미지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가끔 렌즈에 따라서 이 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최대 개방으로 이렇게 면을 찍는 경우가 뭐 실사용에서 드물기 때문에 그 편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나오는 경우에는 리뷰를 할 때 뭐 상면 망곡이 심한 것 같다 하는 식으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이것도 참 애매한 게, 솔직히 촬영할 때 상면 망곡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불리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내용을 넣을까 말까 되게 항상 고민을 하게 되긴 해요. 뭐 이것도 넣고 나서 줄줄 상면 망곡이 뭐고, 뭐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안 좋고, 이런 거 설명하자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냥 상면 망곡이 좀 두드러집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가자 하니까 렌즈에 되게 단점으로 지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좀 항상 이런 렌즈들은 리뷰하기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근접 촬영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접근해서 1000원짜리가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또 근접 촬영 선예도를 보여줄 때는 배율이 다르더라도 사이즈를 최대한 맞춰서 보여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율이 0.1배인 렌즈가 있고 0.3배인 렌즈가 있다고 쳐봐요. 이 두 가지로 찍은 최단 거리에서 찍은 이미지를 같은 사이즈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이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웃긴 부분이 있는 게, 0.3배인 애는 근접 엄청 가까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냥 근접 촬영이 가까이서 된다일 뿐이고, 근접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0.1배의 접사 배율을 가진 애가 크롭을 훨씬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더 멀리서 찍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예도가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0.1배인데 근접 화질 선예도가 좋은 애가 오히려 근접 촬영 능력이 좋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이런 근접 화질의 경우에 내가 얼마나 피사체를 확대하고 싶은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크롭이 당연히 활용되는 촬영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곡 비네팅 테스트도 해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왜곡 비네팅을 꽤나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왜곡 비네팅이 어느 정도 있으면 보정할 때 렌즈 고유의 왜곡과 비네팅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또 이종 교배를 한다거나 혹은 바디 내 왜곡 보정이 안 되는 영상용 카메라에 렌즈를 물린다거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제가 꼭 보여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포커스 속도도 화면 녹화로 보여드리고 있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화면 녹화를 하면 포커스 속도가 들쭉날쭉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려져요. 그래가지고 파나소닉 렌즈 리뷰하기가 좀 싫은 게, 포커스 속도 보여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포커스 소리, 소음 이런 것도 참 애매한데, 아무튼 소음이 좀 있는 렌즈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냥 언급만 할 때도 있고요. 마이크에 대고 뭐 이렇게 드륵드륵하는 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도 아직까지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일지 딱히 제가 기준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 테스트는 항상 하고요.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팝포컬 테스트도 합니다. 둘 다 일반적으로는 영상 촬영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죠. 참고로 줌렌즈의 팝포컬의 경우 MF로 놓고도 찍고 AF로도 놓고도 테스트를 해요. 엄밀히 따지면 AF로 놓고 팝포컬 테스트하는 건 팝포컬 테스트가 아니죠. 줌하면서 AF가 얼마나 부드럽게 잘 맞는지 테스트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잘 작동하기만 하면 그것도 팝포컬이랑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긴 하니까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그건. 그리고 MF로 놓고 팝포컬 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기계적으로 팝포컬에 근접한 성능을 내는 렌즈들도 물론 있지만, 요즘에는 렌즈의 소프트웨어적으로 팝포컬이 되도록 세팅을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줌을 빼면 발생하는 포커스 오차만큼 실시간으로 포커스를 보정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MF 모드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팝포컬이 되는 렌즈랑 되게 느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보실 수 있도록 그냥 MF 놓고 팝포컬이 어떤 식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하는지 테스트를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끔 최대 광각에서 포커스를 맞춘 다음에 줌인을 해가지고 포커스가 안 맞는다고 이게 무슨 바포컬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댓글로 달아서 설명도 해드리긴 했는데, 바포컬 테스트는 줌인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추고 줌아웃을 해서 포커스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고, 고가의 시내 줌 렌즈들도 다 저런 식으로 바포컬을 활용합니다. 그 다음에 축상수차와 빗망울, 이게 둘 다 배경 흐림이랑 되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테스트 차트와 실사용 후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축상수차가 심해가지고 이쁘기도 하고, 빗망울이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는데 배경 정리가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일단 차트를 보여드린다 정도로 테스트만 하고요. 좀 디테일한 소감 같은 경우에는 배경 흐림 평가를 할 때 따로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플레어 테스트 하는데, 이거 진짜 렌즈한테 가혹한 테스트죠. 사실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 강한 인공광을 마주보는 상황, 실제 환경에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플레어의 생김새를 좀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빛갈림은 비교적 정직한 편이에요. 야경에서 실제로 빛갈림을 많이 활용하니까 어두운 배경에서 빛날개가 쫙 뻗는 게 이쁘다, 뭐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플레어와 빛갈림은 제가 하는 테스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쉽고 객관적인 테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각종 테스트를 하고 나면 테스트 차트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렌즈의 이미지 퀄리티 평가, 그리고 테스트 차트의 평가를 합쳐가지고 제 의견을 써놓게 됩니다. 선예도와 배경 흐름의 경우 따로 장르를 보여드리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테스트들의 경우에도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평가하는 부분은 아마 제 리뷰를 봐주시는 분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저라는 사람이 렌즈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드러나는 파트인지라서 가장 주관적이기도 하고 부정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렌즈들을 바라보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 시점을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카메라 바디도 좋아하는데, 바디에 비해서 렌즈를 훨씬 좋아해요. 바디는 별로인 바디가 있거든요. 근데 렌즈는 그 나름의 매력이 다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의 자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렌즈 리뷰를 아마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냥 박하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보통은 제가 좋아하는 혹은 좋아할 만한 렌즈들만 골라가지고 리뷰를 하게 되니까 더 그렇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박하게 평가하고 싶은 렌즈가 있긴 하죠. 그런 렌즈가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제가 박하게 평가하는 렌즈가 있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대본을 쓰다가 박하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차트까지 다 찍어놓고 리뷰를 안 하기도 해요. 그런 렌즈에 에너지를 쏟기가 좀 아깝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리뷰라는 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렌즈에 알맞은 사람들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이유 때문에 렌즈 리뷰를 하게 되는데, 추천하기 힘든 렌즈를 컨텐츠로 만들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애초에 영화를 엄청 좋아하고 상업 활동도 큰 프로젝트는 대부분 영상을 진행되다 보니까 렌즈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보통 영상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학적으로 아주 깔끔한 렌즈도 물론 좋지만 결함이 있는 렌즈들도 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렌즈를 보고 억지 실드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래나 같은 렌즈의 보케도 너무 예쁘지만 회오리 휘잉휘잉 치는 보케도 되게 이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성비 렌즈와 렌즈가 만들어졌을 때 타겟팅을 했을 만한 타겟층을 아주 중시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90의 퍼포먼스를 내는 렌즈가 100만 원으로 95의 퍼포먼스를 내는 렌즈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거는 90점이고 얘는 95점이니까 이 렌즈는 이 렌즈보다 안 좋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취미용으로 나온 렌즈를 프로페셔널 환경에서 쓰기 어렵다고 단점으로 지적하긴 힘들다고 보고요. 반대로 프로페셔널들한테 쓰라고 만든 렌즈인데 여행할 때 쓰기 힘들다고 단점을 잡기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트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비슷한데, 제가 어떤 렌즈는 되게 극찬하고 어떤 렌즈는 되게 극딜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런 건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 가성비의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타겟층의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렌즈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공산품이에요. 그냥
공산품의 경우에는 경쟁력 없는 제품을 각 회사에서 굳이 큰 돈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가격이든 크기든 무게든 디자인이든 어떻게든 렌즈가 쓰일 만한 틈이 있다거나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가지고 기존의 렌즈를 대체할 수 있게 될 때 신제품을 내니까요.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대체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좋다 말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은 모든 렌즈 리뷰가 똑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집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어떤 부분이 약점이냐에 좀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상 실사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제가 좀 오버하거나 과장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렌즈 리뷰하면서 되게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이런 면모가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 파트는 저랑 이제 보시는 분의 의견이 꽤나 갈릴 수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뭐 제가 차트를 조작하거나 뭐 장르를 조작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평가랑 상관없이 결과물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말 무시하시거나 아니면 조금만 참고를 하시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그리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렌즈 편차도 있거든요. 똑같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렌즈는 공장에서 만들 때 잘 만들었고 어떤 렌즈는 공장에서 좀 못 만들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렌즈 리뷰를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게 렌즈 리뷰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리뷰를 해보기 전에는 그냥 쓰고 싶은 장비 신나게 써보고 대충 그냥 말로 때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장르 찍고 차트 찍고 분석하고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려고 하니까, 심지어 유튜브는 어쨌든 남는 시간을 후순위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한다고 뭐 애를 안 본다든가 아니면 일을 안 한다든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삶의 질이 진짜 바닥으로 가는 느낌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뭐랄까, 그냥 채널이 성장하는 것도 기분 좋고, 나름 인플루언서라고 브랜드에서 행사 같은 데 초청해주고 뭐 광고나 협찬 같은 거 해주시고 하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가끔 막 알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그만둘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돈 얼마 버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유튜브 자체 수익은 1년에 500만 원도 안 돼요. 500만 원이 뭐야? 한 4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협찬은 장비들 싹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 한다 치고 유료 광고 비용들 싹 다 합친다고 쳐도 작년 기준으로는 매출의 10%?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 내돈내산 리뷰하려고 사는 장비들 비용이라든가 저의 인건비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생계에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쨌든 단순히 정신적인 보람을 넘어서 가지고 이걸로 생계 유지에 뭐 도움이 되는 수준은 되어야 될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유료 광고랑 내돈내산 관련해 가지고 뭐 리뷰 퀄리티라든가 뭐 이런 간섭 같은 것들이 뭐 얼마나 많은가, 내돈내산 얼마나 자유롭고 뭐 유료 광고는 얼마나 억압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렌즈 리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피드백 자체가 거의 없어요. 뭐 렌즈의 풀네임이 틀렸다든가 뭐 아니면 오탈자가 있다든가 뭐 이런 식이 대부분이고, 렌즈 리뷰는 애초에 장르랑 테스트 차트가 뭐 너무 떡하니 나오니까 딱히 유료 광고라고 뭐 감싸주거나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심지어 제가 유료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브랜드의 경쟁 모델이랑 막 차트를 비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간섭이 없어요. 그리고 유료 광고라서 좋게 해석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차트 중에 중간중간 하는 평가에서는 뭐 아쉽다, 좋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론에서 보면 대부분 좋다고 할걸요? 기본적으로 다 좋게 해석합니다. 렌즈는 다 각자의 매력이 있다고 보는 인간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꽤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렌즈의 경우에는 유료 광고건 내돈내산이건 차이가 크지 않다. 거의 그냥 편견 없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카메라의 경우에는 유료 광고는 제품의 특장점 소개 정도로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렌즈랑 다르게 카메라는 기능도 일단 너무 많고, 또 신제품 광고하는 시기에는 대부분은 라이트룸에서 로우 파일 같은 게 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뭔가 많은 것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어떤 새로운 신제품 바디의 포텐셜 같은 것들을 제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능이 대거 추가돼가지고 완전 다른 카메라가 되는 경우도 너무 허다하고, 뭐 배터리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극심한 나라에서 뭐 동작 속도 같은 것도 그렇죠. 점점 느려지는 애들도 있고 쓰다 보면 빨라지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장시간 써봐야 알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간단한 보급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능도 많지 않고 오래 써봤을 때 예측 가능한 부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쇼텀 리뷰로도 꽤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데, 중급기부터는 솔직히 좀 써보고 길게 써보고 리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는 쇼텀 리뷰의 경우 제품의 첫인상 그리고 특장점 소개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텀 리뷰에서 제가 단점을 지적할 때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그 제품, 특정한 제품의 단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브랜드 자체의 단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소니의 뷰파인더라든가 뭐 캐논에서 뭐 수평기 안 나왔던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전작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신작에서 안 고쳐졌으면 그걸 단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제품 자체를 오래 써보면서 느껴지는 뭐 단점 이런 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중요한 카메라들이라든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많은 카메라들은 광고 리뷰가 끝나고 나서 제 돈으로 구입을 또 해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써보고 롱텀 리뷰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롱텀 리뷰가 실사용 경험이 좀 많이 담기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야기가 또 샜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카메라 리뷰어로서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고, 혹 구매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뭔가 대리만족 같은 거라도 가능하도록 최대한 다양한 장르와 그 예쁜 제품 컷들 그리고 더 뛰어난 묘사를 할 수 있는 대본을 써가지고 좋은 리뷰를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컨텐츠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혹시나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매우 감사드립니다.